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첫눈이 내리기를 기다리던 때에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태백산맥 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싼 이 작은 마을은 겨울 채비를 서두르느라 분주했지요. 사람들은 마당에 무청을 널어 말리고 헛간 지붕을 수리하느라 부산했습니다. 아이들의 볼은 차가운 바람에 사과처럼 붉게 물들었고 어른들의 입에서는 연신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산비탈에 흩어져 있던 초가집들의 굴뚝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그마저도 매서운 바람에 금세 흩어지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단연 김선비 댁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소슬대문은 그 집안의 위세를 보여주었지요. 집안에는 식솔도 많고 드나드는 일꾼도 많아 늘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 떠들썩함 속에서도 김선비 댁의 규율은 엄격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과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안채의 마님은 살림을 꼼꼼히 챙겼고 사랑채의 김선비는 글 읽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선비 댁을 우러러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엄격함을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이 큰 집에 돌쇠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구아로 대여섯 살 적부터 이 집에서 일하며 자랐습니다. 그의 거처는 부엌 옆 땔감을 쌓아두는 헛간을 고쳐 만든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이라기보다는 그저 바람을 겨우 막아주는 공간이었지요. 돌쇠는 덩치가 산만하고 힘이 장사였지만 성품은 더없이 순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게 주어진 일을 할 뿐 불평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돌쇠의 하루는 별이 차에 지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쇠죽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멀리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커다란 물독을 가득 채우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 부엌으로 모여들 때쯤이면 돌쇠는 벌써 장작을 한 짐 패어 부엌 아궁이 옆에 쌓아두곤 했습니다. 그의 손은 늘 나무옹이처럼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길이 닿는 곳은 언제나 반듯하게 정돈되었습니다. 그의 순한 성품은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양간의 쇠에게 여물을 주면서도 늘 등을 쓸어주며 오늘도 고생했다. 많이 먹어라.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겨울이면 얼어붙은 강아지 밥그릇을 녹여 따뜻한 물을 부어주었고 담벼락 밑에서 웅크린 길고양이를 보면 제 밥술에서 떼어낸 누룽지 조각을 몰래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돌쇠를 보며 어떤 이들은 미련하다고 흉을 보기도 했지만 돌쇠는 그저 싱긋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돌쇠에게도 걱정거리는 있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위가 일찍 찾아올 거라는 어른들의 말씀 때문이었지요. 그가 가진 겨울옷이라고는 몇 해 전에 마님이 낡은 소못을 기워주신 누더기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솜은 이미 다 죽어버렸고 옷감은 여기저기 해져서 쌀쌀한 새벽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밤이면 헛간방의 외풍이 어찌나 심한지 얇은 이불 하나로는 도저히 추위를 막을 수 없어 집더미를 끌어안고 웅크려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돌쇠의 그런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가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부엌에서 잔뼈가 굵은 주방 할멈이었지요. 할멈은 수십 년간 이 집에서 일하며 김선비의 아버지 때부터 밥을 지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한 돌쇠가 실은 얼마나 속이 깊고 부지런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뜨끈한 숭늉 한 그릇이라도 더 챙겨주며 아이고 돌쇠야, 이놈의 추위가 뼈를 깎는다. 그러다 얼어 죽겠다. 방에 지피라도 더 깔아라. 하며 제 자식처럼 걱정해 주곤 했습니다. 돌쇠의 가장 큰 걱정은 사실 제 몸뚱어리보다도 겨우내 뗄 장작이었습니다. 며칠 전 꼬박 사흘을 꼬박 지게질을 해서 산에서 나무를 해와 마당 한쪽에 쌓아두었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비나 눈에 젖을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장작이 젖으면 아궁기에 불이 잘 붙지 않고 그러면 방이 따뜻해지지 않아 안채 마님과 사랑채 선비가 불편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돌쇠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장작더미에 덮어둔 거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꼼꼼히 묶었습니다. 그런 돌쇠를 유난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방을 책임지는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안의 모든 자비를 도맡는 돌쇠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는 일은 말을 돌보는 것 외에는 빈둥거리거나 술을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돌쇠가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해내는 것이 오히려 제 게으름을 도드라지게 만든다고 여겨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놈의 돌소에 아직도 마당을 다 못 쓸었느냐, 소처럼 힘만 좋지 머리는 둔에 빠져가지고 하고 일부러 큰 소리로 타박을 주곤 했습니다. 마방 영감은 돌쇠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분명히 부엌의 음식을 훔치거나 땔감을 빼돌릴 거라 지레 짐작했지요. 그래서 몇 번이나 돌쇠의 헛간방을 몰래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이라고는 먼지 쌓인 집더미와 돌쇠의 때 묻은 집신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방 영감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언젠가 저놈의 꼬리를 잡고야 말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마방 영감의 속내를 알 리 없는 돌쇠는 오늘도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 아궁이에서 불을 뗀 뒤 남은 잿더미 속에 고구마 두어 개를 묻어두었습니다. 잘 익은 고구마는 주방 할멈에게 하나 드리고 남은 하나는 품속에 고이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다 먹고 난 뒤 모두의 눈을 피해 대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추위에 떨며 돌쇠를 기다리는 동네 고아 아이들 몇몇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품속의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 아이들 손에 쥐어주며 얼른 먹어라, 식기 전에 하고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깊은 겨울에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지붕의 이형을 새로 엮는 망치 소리가 들려왔고 처마 밑에는 잘 띄운 메주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해는 눈에 띄게 짧아졌고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날이 갈수록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다가올 긴 겨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 댁의 곳간은 넉넉했지만 그 온기가 머슴인 돌쇠에게까지 닿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어느덧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방 영감은 오늘도 일찌감치 술을 마시러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돌쇠는 그를 대신해 마구간의 말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물을 챙겨주고 문단속까지 마쳤습니다. 소슬대문에도 빗장을 단단히 걸고 행여 바람에 날아갈 것이 없는지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본 뒤에야 제 헛간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겨우 나을 뿐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돌쇠는 지프로 엮은 멍석을 깔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헛간방 벽 틈새로 황소바람이 휭휭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낡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지만 한기가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안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돌쇠에게는 너무나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밤이 깊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소리가 멎고 세상이 온통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돌쇠는 이상한 예감에 멍석을 걷고 일어나 벽의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눈송이가 소미불처럼 소리 없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어쩐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낭만적으로 보이던 눈발은 순식간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저 찬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울릴 듯한 소리를 내며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듯 몰아쳤습니다.
이것은 정겨운 첫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무서운 눈보라였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대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헛간방까지 들려왔습니다. 부엌에서 마지막 불씨를 점검하던 주방 할멈도 창밖을 내다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건 보통 눈이 아니네. 꼭 길손이라도 잡아먹을 기세로구먼. 할멈은 곡간의 곡식들보다도 저 차가운 헛간에서 떨고 있을 돌쇠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 이 거센 눈보라를 뚫고 갈 엄두도 나지 않았고 머슴에게 따로 이불을 내어줄 수도 없는 집안의 규율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돌쇠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마당에 쌓아둔 장작더미가 걱정되었습니다. 낮에 덮어둔 거적이 이 정도 바람이면 분명히 날아가 버렸을 터였습니다. 만약 장작이 다 젖어버린다면 내일 아침 당장 김선비 댁의 아궁이는 불을 뗄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돌쇠의 직무유기였습니다. 돌쇠는 벽에 걸어두었던 도롱이를 걸치고 삿갓을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헛간방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세찬 바람과 함께 눈이 뺨을 때렸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눈이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이미 발목까지 눈이 쌓여 있었고 헛간에서 장작더미까지는 불과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였지만 천리 길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사람들은 이 무서운 눈보라가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오직 김선비의 사랑채에서만 희미한 등불이 새어 나오고 있었지만 그 불빛조차도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미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눈보에 항복하고 어둠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삿갓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펄럭였고 도롱이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의 얇은 홑바지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다리에 감겨 붙었지만 그는 오직 장작더미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지만 익숙한 감각에 의지해 장작더미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장작더미를 덮고 있던 거적은 반쯤 날아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맨손으로 눈을 털어내고 거적을 다시 덮으려 애썼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아가지 않도록 커다란 돌덩이까지 찾아다 낑낑대며 올려놓았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고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는 제 책임을 다했다는 생각에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헛간방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방 영감이 챙겼어야 할 마구간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술 주정뱅이 영감은 이 난리통에 마구간 문도 제대로 닫지 않았을 것이 뻔했습니다. 소중한 말들이 추위에 떨거나 놀라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습니다. 돌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제 헛간방이 아닌 마구간이 있는 뒤뜰 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방 영감은 늘 자신을 구박했지만 그가 해야 할 일까지 자신이 대신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돌쇠는 그저 제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구간 쪽으로 향하는 그의 등 뒤로 세상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밤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눈보라가 절정에 달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마구간 문을 닫고 제 헛간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길을 돌렸을 때 바람은 마치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춥다고만 느꼈던 바람 소리가 오늘 밤은 마치 산짐승이
거대한 입을 벌리고 포효하는 것처럼 무섭게 들려왔습니다. 굵은 눈발은 사방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는 오직 익숙한 발밑의 감각에 의지해 한 걸음씩 내디디어야 했습니다. 마을 전체는 깊은 적막과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김선비 댁의 그 많던 식솔들도 모두 이 거대한 폭풍 앞에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던 등불마저 꺼졌는지 집안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돌쇠는 제 헛간방의 얇은 벽이 이 바람을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젖은 도롱이를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를 지나 뒤뜰로 통하는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가 집의 옆구리에 있는 작은 쪽문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산 쪽에서 몰아친 돌풍이 그의 머리를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바람의 기세에 못 이겨 그가 쓰고 있던 삿갓이 훌렁 벗겨져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차! 돌쇠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꽁꽁 언 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삿갓은 눈보라 속에서 잠시 허우적거리더니 이내 담벼락 및 눈더미 속으로 대굴대굴 굴러가 처박혔습니다. 돌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삿갓이 없으면 내일 새벽부터 일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삿갓을 줍기 위해 발목까지 차오른 눈을 헤치며 담벼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숙여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삿갓을 집어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이 밟혔습니다. 딱딱한 땅도 푹신한 눈도 아닌 무언가 부드러우면서도 뻣뻣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돌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삿갓을 내던지고 황급히 앉아 맨손으로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미친 듯이 눈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손끝에 차가운 사람의 살같이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 하나가 눈 속에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눈우구시오, 정신 차리시오. 돌쇠는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여인의 어깨를 잡고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몸은 이미 나무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죽은 것일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코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여인의 가슴팍에 귀를 바싹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주 미약하게 툭, 툭 하고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A씨 제발 눈을 뜨시오. 돌쇠는 여인을 부축해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축 늘어져 몸을 전혀 가누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잠시만 더 있으면 이 여인은 꼼짝없이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여인을 안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비록 힘은 장사였지만 천한 머슴의 신분으로 어찌 양반 규수처럼 보이는 여인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이 한밤중에 낯선 여인을 안고 있다가 누구에게라도 들키는 날에는 그는 당장 도둑놈이나 남봉꾼으로 몰려 멍석마리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김선비의 엄격한 규율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여인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의 망설임을 꾸짖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신분이 다 무엇란 말이냐. 규율이 목숨보다 중할 수는 없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여인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여인의 몸은 솜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젖은 도롱이를 풀어 여인의 몸을 감쌌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당장 안채로 달려가 마님을 깨워야 할까? 아니면 사랑채의 문을 두드려
선비님께 알려야 할까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그것도 이 무서운 눈보라를 뚫고 머슴놈이 낯선 여인을 안고 문을 두드린다면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인을 구하기는커녕 둘 다 대문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구간에 뉘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곳은 짐승들이 있는 곳이지 사람이 머물 곳이 못 되었습니다. 부엌은 이미 불이 꺼져 찼고 다른 행랑채 방들은 비좁았습니다. 결국 돌쇠가 생각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비록 누추하고 외풍이 심하지만 지금 당장 이 지독한 눈보라를 피하고 여인을 누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바로 자신의 헛간방이었습니다. 돌쇠는 여인을 고쳐 안고 안채와 사랑채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자신의 헛간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덩치에 가려 여인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거운 쌀가마니를 옮기는 사람처럼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눈이 두 사람의 몸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부엌 옆 헛간방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뒤뜰 담벼락 쪽에서 술에 거나하게 취한 마방 영감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눈보라 속에서도 용케 술을 마시고 돌아와 김선비의 눈을 피해 담을 넘어 들어오던 길이었습니다. 그의 취한 눈에 어둠 속에서 무언가 커다란 짐을 이고 가는 돌쇠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하어, 저놈의 돌쇠놈. 저게 지금 이 밤중에 뭘 저렇게 이고 가는 게야. 마방 영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둡고 눈발이 날려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돌쇠가 안고 있는 것은 분명 쌀가만이나 비단필 같은 감나가는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옳거니 이놈이 드디어 내 눈에 걸려들었구나. 이 눈보라를 틈타 곡간을 턴 것이 틀림없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방 영감은 당장 소리를 질러 돌쇠를 잡으려다이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막았습니다. 지금 소리를 질러봤자 이 눈보라 소리에 묻힐 것이고 만약 돌쇠가 도망이라도 친다면 이 어둠 속에서 잡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 일단 내 놈의 소굴로 가져가게 두자. 물증을 확실히 숨겨놓았을 때 덮쳐야지. 날이 밝는 대로 선비님께 고해 바쳐 내 놈을 아주 작사를 내고 말 테다. 그는 돌쇠가 헛간방으로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본 뒤 자신의 방으로 비틀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마방 영감의 아기에 찬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돌쇠는 겨우 헛간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방구석 자신이 자는 집 멍석 위에 조심스럽게 여인을 뉘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젖은 옷에서는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덮던 낡은 이불을 꺼내 여인의 몸을 덮어주었지만 방 안의 공기 자체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여인의 마지막 첨마저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불을 피워야 한다. 돌쇠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마른 장작 몇 개를 화로에 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불을 피우려면 불씨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당장 따뜻한 물 한 모금이 절실했습니다. 그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여인의 몸 위에 집더미를 더 덮어준 뒤 그는 다시 헛간방 문을 박차고 나가 꽁꽁 언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주방 할멈은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고 아궁이의 마지막 불씨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고 눈을 뒤집어 쓴 돌쇠가 뛰어들어오자 할멈은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넌 이 밤중에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 꼴이냐, 도깨비라도 만났어. 돌쇠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멈 물물 좀 주시오. 뜨끈한 물, 그리고 불씨도 좀. 돌쇠의 절박한 표정은 평소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순박함 대신 두려움과 다급함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주방 할멈은 수십 년의 경험으로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물은 여기 숭늉이 있다만 대체 무슨 일이냐? 뉘가 다쳤어? 아니면... 돌쇠는 숭늉이 담긴 주전자를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요. 제 방에. 얼어 죽어가요. 주방 할멈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이 제 방에. 할멈은 순간 좋지 않은 상상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지켜본 돌쇠는 숟가락 하나도 함부로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할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작은 화로의 아궁이 속 이글거리는 숯덩이를 담아 돌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숭늉 주전자를 든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돌쇠야. 할멈은 낮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내가 다 모르겠다만 오늘 밤은 눈보라도 사납고 사람의 눈도 사나운 밤이다. 그녀는 돌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폭풍이 불면 고든 나무도 휘는 법이다만 네 마음까지 휘게 놔두면 안 된다. 알겠느냐? 마음을 굳게 지켜라. 돌쇠는 할멈의 말에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그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는 불씨가 담긴 화로와 따뜻한 숭늉 주전자를 들고 다시 헛간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을 곧게 지켜라. 할멈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헛간방 문을 열자 여인은 여전히 멍석 위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화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밖의 바람은 조금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헛간방의 냉기는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가져온 화로 속 숯불이 파르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른 장작 몇 개를 쪼개어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금세 작은 불길이 솟아올랐지만 헛간방의 지독한 냉기를 몰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얇은 판자로 얼기설기 막아놓은 벽 틈새로 눈보라가 섞인 바람이 여전히 칼날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불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여인은 집 멍석 위에 웅크린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숭늉 주전자를 가져와 여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씨, 제발 이것 좀 드셔보시오. 돌쇠가 애원하듯 말하며 숟가락으로 숭늉을 떠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닿자 여인이 희미하게 신음을 뱉으며 눈을 살짝 떴지만 이내 다시 감아버렸습니다. 여인의 몸이 갑자기 활처럼 휘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돌쇠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는 여인의 몸을 주무르려 했지만 젖은 소복 아래로 느껴지는 몸은 얼음덩이 그 자체였습니다. 이 불을 목 끝까지 덮어주고 화롯불을 더 세게 피워보았지만 여인의 경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헛간방을 가득 메웠고 그 소리는 돌쇠의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장작을 남김없이 화로에 쏟아부었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올랐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밖의 추위가 너무나도 거세어 헛간방의 온기는 오르는 족족바람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인의 숨소리가 점점 더 가빠지고 불규칙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이 여인이 제 방에서 싸늘한 주검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쇠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돌쇠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갓 태어난 송아지가 추위에 얼어 죽어가던 날이었습니다. 마구간 늙은이가 송아지를 집더미로 감싼 뒤 자신의 누더기 옷을 벗어 송아지를 품에 꼭 껴안고 밤을 새우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짐승도 살리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찬한 머슴이었고 저 여인은 한눈에 보아도 귀한 집 규수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신분이 엄격한 이 시대에 머슴놈이 어찌 감히 규수의 몸에 제 몸을 맞댈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이 일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그는 사람을 살린 의인이 아니라 집안을 더럽힌 파렴치한으로 몰려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경련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제는 거의 숨을 쉬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돌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 죽는 것이 두려워 사람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설령 내가 내일 맞아 죽더라도 오늘 밤 이 목숨은 살리고 봐야 한다.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는 주방 할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내 마음까지 휘게 놔두면 안 된다. 돌쇠는 먼저 방 안의 모든 집더미를 끌어모아 멍석 위에 두껍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인을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길 수는 없어 그는 자신이 덮던 얇고 낡은 이불을 여인의 몸 위에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 역시 홑겹의 옷이라 별반 따뜻할 것도 없었지만 지금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는 여인의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팔을 뻗어 이불 위로 여인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인의 몸은 마치 얼어붙은 나무 토막 같았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천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달되기를 바라며 여인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눈을 감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처님, 천지신명님, 저는 아무런 사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돌쇠는 추위도 두려움도 잊은 채 오직 여인의 몸에 자신의 온기를 불어넣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헛간방의 화롯불은 이미 오래전에 사그라들었고 방 안은 다시 얼음굴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꼭 껴안고 있는 집더미 위에서만큼은 희미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등은 틈새 바람에 꽁꽁 얼어붙었지만 여인을 마주한 그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던 여인의 몸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딱 부딪히던 이 소리가 멎고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았습니다. 얼음장 같던 살갗에 아주 미약하나마 사람의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여인이 안정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팔을 풀고 몸을 뒤로 뺐습니다. 여인의 몸에 다시 냉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이불을 어깨 밑까지 잘 덮어주고 집더미로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화로 옆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했지만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날이 밝을 때까지 그렇게 뜬 눈으로 앉아 여인이 숨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창호지 틈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울부짖었냐는 듯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에 뒤덮여 눈이 부실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헛간방의 여인도 이제는 편안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볼에는 희미한 혈색마저 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으니 어떻게든 이 일을 마님께 알려야 했습니다. 돌쇠는 지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가 막 헛간방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쿵쿵쿵. 밖에서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발로 걷어차는 소리였습니다. 이놈의 돌소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어 당장 문 열지 못해. 마방 영감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 영감님, 금방. 그가 문을 열기도 전에 낡은 헛간방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마방 영감이 잔뜩 술에 절은 얼굴로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호기심 어린 눈빛에 다른 일꾼 두어 명이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방 영감은 어젯밤 돌쇠가 무언가를 훔쳐 이곳에 숨겼으리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어젯밤에 내 놈이 훔친 쌀가마니가 어디 있는지. 으헉. 마방 영감은 헛간방 안을 둘러보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쌀가마니나 비단필은커녕 방구석 집더미 위에 낯선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여인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돌쇠가 덮던 낡은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여인을 가리듯 앞을 막아서며 그게 아니오라 하고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방 영감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이 완벽한 증거로 보였습니다. 돌쇠가 헛간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여인이 그 옆 집더미에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마방 영감은 무릎을 탁 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허, 이놈 봐라. 내가 도둑놈인 줄 알았더니 도둑놈보다 더한 난봉꾼이었구나. 감히 선비님 댁 머슴놈이 이 신성한 집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여 밤새 음탕한 짓을 벌여. 그는 고의로 목소리를 있는 대로 키웠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아침의 공기를 찢고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뒤따라왔던 일꾼들도 헛간방 안의 광경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소 그토록 우직하고 성실하던 돌쇠가 이런 파렴치한 짓을 벌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낯선 여자, 집더미, 그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돌쇠, 마방 영감은 신이 났습니다. 당장 이놈들을 끌어내라. 어젯밤 내가 똑똑히 봤다. 이놈이 이 계집을 쌀가마니처럼 이고 와, 이 방으로 숨어드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다. 그의 고함 소리에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주방 할멈도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할멈은 헛간방 앞에 소란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람들, 여기 좀 보시오. 이 집 머슴돌소에 놈이 간밤에 여자를 끌어들여 풍기문란을 일으켰소. 마방 영감의 외침은 아침잠을 자던 안채의 마님과 사랑채의 김선비의 귀에까지 들릴 만큼 컸습니다. 하나둘씩 잠에서 깬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헛간방 앞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방 영감은 기세등등하게 헛간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집더미 위에 누워있던 여인의 이불을 거칠게 걷어내려 했습니다. 어디 어떤 년인지 낯짝이나 한번 보자. 바로 그 순간 돌쇠가 사자처럼 달려들어 마방 영감의 팔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오. 돌쇠의 눈에는 평소의 순박함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마방 영감이 주춤하는 사이 집더미에 누워있던 여인이 소란의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부스스한 모습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낯선 사람들과 험악한 분위기에 놀라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마방 영감은 돌쇠에게 막혔던 손 대신 손가락질을 하며 다시 고함을 쳤습니다. 보시오. 다들 보란 말입니다. 저 머슴놈과 저 계집이 한 방에서 밤을 샜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용서 못할 일입니다. 당장 선비님께 구하여 저것들을 멍석마리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커졌습니다. 돌쇠는 여인을 등 뒤로 감싸고 섰습니다. 그는 온몸이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과연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알 수 없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에 돌쇠와 여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김선비 댁의 아침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마방 영감의 고함 소리는 아침의 정적을 깨고 집안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들 보시오, 이놈이. 그 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하나둘씩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곧 안채의 마님과 사랑채에 있던 김선비까지 엄한 표정으로 대청마루에 나와 섰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너른 마당은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헛간방 앞에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돌쇠와 그가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는 낯선 여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늦그 끌어내라. 당장 저 두 년놈을 선비님 앞으로 끌고 오너라. 마방 영감은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건장한 하인 두어 명이 앞으로 나서 돌쇠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돌쇠는 여인을 보호하려 버텼지만 여인 역시 다른 하인들에게 붙들려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눈밭 위에 무릎을 꿇려줬습니다. 여인은 밤새 겪은 추위와 공포, 그리고 지금의 이 모욕적인 상황에 온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마방 영감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대청마루에 앉은 김선비에게 넙죽 엎드렸습니다. 선비님, 소인이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아뢰일 말씀이 있습니다. 김선비는 표정 없는 얼굴로 턱짓을 했습니다. 말해보거라. 그가 입을 열자 시끄럽던 마당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젯밤 이 지독한 눈보라가 칠 때였습니다. 소인이 술에 취해, 아니 순찰을 돌다 수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방 영감은 자신의 실수를 얼른 정정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돌쇠놈이 어둠을 틈타 웬 보따리를 이고 와 제 헛간방으로 숨어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소인은 필시 곳간을 턴 것이라 여겨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증거를 잡고자 아침 일찍 놈의 방을 쳤습니다. 그는 21번 고르고는 더욱 극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선비님 그 방에 있던 것은 쌀가마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계집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두 년놈이 집더미를 깔아놓고 옷매무새도 흐트러진 채로 한 방에서 밤을 꼬박 세운 것을 소인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성실하던 돌쇠가 찌릿찌릿 밤눈이 무섭다더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마방 영감은 이 반응에 고무되어 더욱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이는 명백히 이 집안의 가풍을 더럽히고 선비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대죄입니다. 부디 엄히 다스려 저것들을 당장 멍석말이하여 내쫓으시고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시옵소서. 김선비의 차가운 시선이 눈밭에 꿇어앉은 돌쇠에게로 향했습니다. 돌쇠야,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마방 영감의 말이 사실이더냐? 네가 허락도 없이 외간 여인을 이 집에 끌어들였느냐? 그리고 밤새 그 여인과 한 방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냐? 바른대로 고하거라. 김선비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 위험에 눌려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돌쇠는 이마가 차가운 눈밭에 닿도록 깊이 엎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닌 진실을 말하려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방 영감이 거보라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쇠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방 영감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이 어젯밤 마구간을 살피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쪽문 근처 눈더미 속에서 이분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을 때
이분은 이미 숨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얼음장 같았고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당시의 절박함을 떠올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꼼짝없이 얼어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밤중에 어찌 감히 안채나 사랑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소인의 천한 신분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보라라도 피하게 해드리고자 그래서 마방 영감이 그 말을 날카롭게 끊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내 놈의 굴속으로 끌고 갔단 말이냐. 그럴듯한 변명이구나. 정녕 사람을 구하려 했다면 어찌 숨겼단 말이냐. 당당하게 알렸어야지. 그리고 왜? 내 놈이 그 방에서 아침까지 함께 있었던 개냐 폭풍을 핑계로 내 놈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 아니냐. 마방 영감은 돌쇠가 대답하지 못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방 영감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돌쇠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말해보아라 그래. 구했다 치자. 그 추운 밤에 사내 놈인 네가 계집과 단둘이 헛간방에서 무엇을 하며 구했단 말이냐. 응.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음탕한 의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돌쇠의 입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상 돌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았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다시 한번 김선비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추위에 몸을 떨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화로불만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이분을 안았습니다. 마당은 그야말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가 추위에 떨 때 어미소가 품듯이 소인의 천으로라도 이분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 말을 땅에 찧었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소인은 단 한 점의 사심도 부끄러운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에 마당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경멸과 혐오가 어렸습니다. 세상에 감히 머슴놈이 양반 규수일지도 모르는 여인의 몸에 저건 변명이 아니라 자백이다.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돌쇠의 행동은 그 의도가 어찌 되었든 용납될 수 없는 상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방 영감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선비의 미간이 깊게 좁혀졌습니다. 그는 돌쇠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풍기문란을 일으킨 죄를 물어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무거운 입을 열어 판결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눈밭에 쓰러져 있던 여인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하인의 부축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여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쇠약하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그 자태와 말투에서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김선비와 마님을 향해 힘겹게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저는 아랫마을 이선비의 딸 월향이라 하옵니다. 이선비의 딸이라는 말에 마당은 다시 한번 술렁겼습니다. 이선비는 김선비와도 학문적 교류가 있는 명망 높은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김선비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대가 정녕 이 진사의 여식이라는 말이요. 월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젯밤 친척집에 약을 전해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었습니다. 눈 속에서 쓰러져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감싸 안고 있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맑은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월향은 다시 김선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희미한 온기가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소란에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감 저는 비록 기력은 없으나 정신은 또렷합니다. 제 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으며 저의 명예 또한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쇠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월향은 자신의 아직도 축축한 소매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사실입니다. 어젯밤 이분의 천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욕정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절박하고 숭고한 자비였습니다. 부디 오해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월향의 절박하고도 기품 있는 증언이 끝나자마자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주방 할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멈은 돌쇠와 월향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비님, 소인도 한 말씀 아뢰겠나이다.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돌쇠가 소인을 찾아왔었습니다. 그 눈보라를 뚫고 말입니다. 그 아이의 눈은 선비님 소인이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일했지만 어젯밤 그 아이의 눈처럼 절박하고 맑은 눈은 처음 보았습니다. 할멈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으려는 자의 번들거리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자의 처절한 눈이었습니다. 제게 뜨거운 물과 불씨를 청하며 사람이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제 몸이 꽁꽁 얼어 젖어 있으면서도 제 걱정은커녕 오직 그 사람 걱정뿐이었습니다. 월향의 신분과 할멈의 증언이 더해지자 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경멸은 당혹감과 동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실한 머슴 하나를 억울하게 몰아세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로 눈치만 살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돌쇠가 아니라 오히려 마방 영감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마방 영감은 이 불리한 흐름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 선비님, 저것은 저 년놈이 입을 맞춘 것입니다. 설령 저 계집의 말이 사실이라 한들 규율은 규율입니다. 머슴놈이 감히 여인을 헛간방에 들인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닙니까? 저놈이.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불안함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쇠의 정직하지만 두려움에 떠는 눈을 보았습니다. 월향의 쇠약하지만 기품 있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주방 할멈의 연륜이 묻어나는 확신에 찬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방 영감의 술에 절어 충혈되고 지금은 당황하여 이리저리 굴러가는 간사한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돌쇠가 여전히 젖은 옷을 입은 채 추위에 떨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침내 김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낮고 무겁게 마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마방 영감은 저도 모르게 예 하고 대답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내게서는 지금도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너는 어젯밤 그 눈보라 속에서 네가 마땅히 지켰어야 할 마구간을 비우고 술을 마시러 나갔다. 네가 버린 그 책임을 저 돌쇠가 대신해야만 했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는 네가 본 것을 고한 것이 아니라 네가 보고 싶은 것을 고하였다. 너는 진실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내 놈의 게으름과 질투심을 덮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삼으려 하였다. 이 집안을 더럽힌 것은 돌쇠가 아니라 바로 너다. 내 놈에게는 석 달치의 녹봉을 제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달간 이 마을의 모든 뒷간을 청소하도록 하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김선비의 불호령의 마방 영감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서 선비님 용서 하고 외쳤지만 하인들은 이미 그를 붙잡아 마당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소란의 원흉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김선비는 월향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진사의 여식이라 하였소. 이 집에서 험한 일을 겪게 하여 참으로 송구하오. 그는 안채의 하녀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저 규수를 안채의 따뜻한 방으로 모시거라.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가장 깨끗하고 따뜻한 옷을 내어드려라. 그리고 속을 들 미음이라도 정성껏 끓여 올리도록 해라. 하녀들이 월향을 부축하여 안채로 사라지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제자리로 흩어졌습니다. 넓은 눈밭 위에는 이제 김선비와 돌쇠, 그리고 주방 할멈 세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엎드린 채 안도의 한숨인지 두려움의 여진인지 모를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돌쇠를 한참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야, 예 선비님. 내오는 이 집안의 엄한 규율을 어겼다. 돌쇠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허나 너는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더 큰 법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인의를 지켰다. 김선비는 돌쇠를 향해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는 주방 할멈에게 명했습니다. 할멈, 이 아이를 부엌으로 데려가시오. 내 아들의 낡은 옷이라도 좋으니 당장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시오. 그리고 이 집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 먹이도록 하시오. 이 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어. 돌쇠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돌쇠를 향해 평생 처음 보는 듯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다시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쇠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선비가 방금 자신에게 한 말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눈밭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방 할멈이 다가와 돌쇠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예 돌쇠야, 못 들었느냐. 선비님께서 어서 들어가라 하신다. 일어나거라. 그제야 돌쇠는 정신이 든 듯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밤새 얼었던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꽁꽁 얹어준 옷이 쇠 갑옷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방 할멈은 돌쇠를 부축하다시피 하여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따뜻한 아궁이 불기운이 남아있는 부엌에 들어서자 돌쇠의 몸이 그제야 사르르 녹는 듯했습니다. 할멈은 돌쇠를 아궁이 앞 가장 따뜻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기 꼼짝 말고 앉아있거라. 내 옷부터 가져다 줄 테니. 할멈은 종종 걸음으로 안채로 향하더니 잠시 후 두툼한 손바지와 저고리 한 벌을 들고 왔습니다. 선비님께서 도련님의 낡은 옷을 내어주셨다. 비록 낡았다 하나 네가 입던 누더기보다는 100배 나을 게다. 어서 갈아입어라.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부드럽고 도톰한 속옷의 감촉이 꿈만 같았습니다. 낡았다고는 하나 자신이 평생 만져본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할멈 앞에서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할멈은 그런 돌쇠의 속을 안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에그 답답한 녀석, 내가 눈 감아줄 테니 어서 갈아입기나 해라. 그러다 얼어 죽은 송장 되겠다. 돌쇠는 구석으로 가 등을 돌리고 허둥지둥 젖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솜기운이 살에 닿자 온몸에 피가 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돌쇠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 주방 할멈은 부엌에서 가장 큰 상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 마님이 따로 명하신 대로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을 고봉으로 퍼 담았습니다. 그것은 하인들이 먹는 잡곡밥이 아닌
오직 선비님 상에만 오르는 귀한 쌀밥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밤새 푹 고아낸 쇠고기 뭇국을 큰 그릇에 넘치도록 담고 정갈한 나물 반찬과 잘 익은 김치까지 한 상 가득 차려냈습니다. 돌쇠의 평생에 이렇게 잘 차려진 밥상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자 먹어라. 남기지 말고 싹싹 다 먹어야 한다. 할멈은 돌쇠 앞에 밥상을 밀어주었습니다. 돌쇠는 눈앞에 밥상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만 볼 뿐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걸 정말 제가 먹어도 되는 겁니까, 할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네가 먹어야지. 누가 먹느냐? 선비님께서 가장 푸짐하게 차려주라 하셨다. 어서 들거라. 할멈의 재촉에 돌쇠는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돌쇠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밤의 공포와 오늘 아침의 절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안도감과 감사가 한데 뒤섞인 그런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주방 할멈은 묵묵히 돌쇠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먹어라. 많이 먹어. 사람은 말이다, 돌쇠야. 아무리 사나운 눈보라가 몰아쳐도 제 마음 하나 곧게 지키면 되는 게야. 네가 어젯밤 내 고든 마음 하나로 사람 목숨도 살리고 내 자신도 살린 게다. 참으로 장하다, 내 새끼. 할멈은 거친 손으로 돌쇠의 머리를 투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돌쇠는 눈물 콧물을 훔치며 생에 가장 달고 따뜻한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월향을 위한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하녀들은 큰 나무통에 뜨거운 물을 받아와 월향이 몸을 씻도록 도왔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옷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깨끗한 명주 속옷을 내어주었습니다. 월향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자 비로소 파랗게 질렸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뜨끈한 미음과 정과가 작은 소반에 받쳐져 들어왔습니다. 월향은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극진한 대접에 몸둘바를 몰라 하며 김선비의 부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님의 얼굴은 아침의 엄격함은 사라지고 안쓰러움과 다행스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은혜라니 당치 않네. 이 진사댁 규수께서 이런 험한 일을 겪으실 줄이야.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 도리어 내가 송구하네. 아무쪼록 편히 쉬시게. 김선비는 이미 집안에서 가장 발이 빠른 하인을 불러 가장 튼튼한 말에 태워 이 진사댁으로 급히 보낸 뒤였습니다. 가서 이 진사께 따님이 무사히 이 댁에 머물고 계시니 염려 마시라, 정중히 아뢰어라.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돌쇠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세우던 하인들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싹 닦았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돌쇠가 그럴 녀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럼 그 곰 같은 녀석이 사리분별을 못할 리가 없지. 몇몇 안악들은 부엌에서 돌쇠가 밥 먹는 모습을 훔쳐보며 저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있는 줄도 몰랐네. 사람 목숨을 살렸으니 하늘이 복을 내릴 게야.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마방 영감은 그 시각 멀리 떨어진 마을 공동 뒷간에서 코를 막고 오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두꺼운 눈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날 무렵 김선비 댁 대문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진사가 가마를 타고 하인 몇몇을 대동하여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채로 안내되어 김선비와 마주 앉았습니다. 김선비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 내 하나뿐인 딸 자식을 이리 보살펴 주시다니. 김선비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진사당치도 않은 말씀이요. 하마터면 이 추위에 큰일을 당할 뻔한 것을 무사하니 천만다행이요. 두 선비가 예를 나누는 사이
월향이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섰습니다. 아버님, 오 월향아, 내 딸아. 이 진사는 딸의 손을 잡고 무사함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월향은 아버지에게 지난밤의 일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그 머슴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선비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선비님,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을 제가 직접 만나 감사를 표하고 싶소이다.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인을 시켜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마른 속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선비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잔뜩 움츠러든 채 사랑채 대돌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선비님? 이 진사는 대돌 아래 엎드린 돌쇠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하나 그 눈빛이 맑고 태도가 진중했습니다. 이 진사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돌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망 높은 이 진사가 천한 머슴인 돌쇠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큰 절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의혹서 선비님, 이러지 마십시오. 돌쇠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김선비마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진사 이게 무슨... 이 진사는 절을 마친 뒤에야 허리를 펴고 돌쇠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대가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오. 이 늙은이의 절을 받으시오. 그대의 은혜는 벼슬아치의 그것보다 높고 부자의 그것보다 귀하오. 이 진사는 자신이 데려온 하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이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내 작은 성의를 담았소. 이 돈으로 따뜻한 옷이라도 지어 입고 굶지 마시오. 이것으로는 그대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음을 아오. 돌쇠는 뜨거운 숯덩이라도 만진 듯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소인은 그저 마땅히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 목숨을 구한 값으로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돌쇠의 단호하고도 진실된 거절에 이 진사와 김선비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진사는 잠시 돌쇠를 바라보다가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려. 돈으로 그대의 고든 마음을 사려 하다니 이 늙은이가 미련했소. 그는 돈주머니를 물리게 했습니다. 줬소. 그대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돈은 주지 않겠소. 대신 그는 하인에게 다른 꾸러미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내 딸을 살려준 은인께 드리는 늙은 아비의 선물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시오. 이쇼, 꾸러미 안에는 방금 지은 듯한 두툼한 무명 소못 한 벌과 보기만 해도 따뜻해 보이는 두꺼운 솜이불, 그리고 푹신한 요가 들어있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방 할멈이, 돌쇠야, 저것은 바꿔라. 저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머뭇거리며 두 손으로 선물을 받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월향은 그런 돌쇠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 부녀가 떠난 뒤 김선비는 돌쇠를 따로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앉거라. 돌쇠는 감히 앉지 못하고 대돌 밑에 섰습니다. 내가 내게 앉으라 하였다. 김선비의 엄하지만 부드러운 말에 돌쇠는 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김선비는 돌쇠를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 많은 돈을 거절하였느냐? 그것만 있으면 네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돈을 벌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으면 소인이 그날 밤 여인을 구한 마음이 돈 때문에 한 일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김선비는 그 대답에 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너의 그 마음이 돈보다 천배만배는 더 귀하다. 너처럼 곧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 집에 머슴으로만 붙잡아 둘 수는 없겠구나. 김선비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오늘부로 너는 더 이상 이 집의 머슴이 아니다. 예, 선비님. 그게 무슨 소인이 또 무슨 잘못을... 돌쇠는 자신이 쫓겨나는 줄 알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선비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너는 이제 자유로운 백성이다. 김선비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을 어기 묵정밭. 옆에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는 것을 아느냐? 그 집은 본래 우리 집 소유였으나 지금은 비어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과 그 집 뒤에 딸린 밭 한 떼기를 너에게 주겠다. 그것으로 내 살림의 미천을 삼거라. 내 힘으로 밭을 일구고 내 힘으로 집을 꾸려 당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거라. 이것은 내가 너의 의로움에 주는 상이다. 돌쇠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김선비에게 큰절을 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돌쇠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네 집의 주인이니 어서 가보거라. 날이 춥기 전에 아궁이에 불이라도 지펴야지. 그날 저녁 돌쇠는 자신의 낡은 헛간방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집신 2켤레와 낡은 그릇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는 이 진사가 선물한 따뜻한 솜이불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방 할멈은 쌀 한 말과 간장 한 병을 따로 챙겨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서도 굶지 말고 꿋꿋하게 잘 살아야 한다, 돌쇠야. 돌쇠는 마을 어귀 자신의 작은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작고 낡았지만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집 안팎을 깨끗이 쓸고 이 진색에 받은 솜이불과 요를 아랫목에 깔끔하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김선비 댁에서 가져온 장작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헛간방의 지독한 외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늑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밖에는 다시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그 무서운 눈보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한 정겨운 눈이었습니다. 돌쇠는 두툼하고 부드러운 솜이불을 목까지 덮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내린 복이란 돈주머니도 이 집도 아니었구나.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얼어붙은 사람을 녹여주었던 내 가슴의 온기, 그리고 그 온기를 알아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진짜 복이었구나. 돌쇠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고 따뜻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주 길고 평안한 잠이었습니다.